안녕하십니까. 친이계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감정 싸움이 정말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신 핵폭격기로 미국의 항모전단들을 위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될 건지 보겠습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이 양재츠 중국 상무위원회 하와이 회동은 선생님과 불량 학생의 만남 정도로 제가 분석을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김정일이 남북 군사 연락사무소를 폭발시켰을 때 즉시 미국 국무장관과 양재츠 국무위원이 장면이 많았죠. 하와이 시카고 공군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같이 배석했던 건 조선한반도 특별대표 그리고 현재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배석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이동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바로 그 다음 날 회담을 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휴유이시라고 하는 라디오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휴유이선 기성 CBS나 MBC나 이런 방송국의 거대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는 아니고 휴유이시라. 고현은 아주 저명한 변호사가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주파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라디오인데 여기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재츠와의 회동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공유하고 주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듣기 위한 자리다. 중국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미국인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중국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과 선전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양자 회동을 통해 나는 그들이 홍콩과 남중국해 인도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인연 때문이다.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라디오 쇼를 쭉 들어보면서 이건 마치 이런 걸 거야. 바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혼난 짓을 해서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학생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할까요, 않을까요? 그렇게 자꾸 혼내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묵묵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학도 안 가고 있든지 어쩌면 반성문 쓰고 먼저 이런 일이 있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재혼을 내는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선포의 자리였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랬다. 요컨대 유 장관의 말은 코드로 바뀌어 왜 이념 때문입니까? 바뀐다고야. 그러니까 애들은 가만들면 안 바꾸려고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안 되고 왜 인연 때문입니까?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가 라디오쇼에서 발언한 그 다음 날 바로 백악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을 대하던 미국의 소극적이고 순진한 나라들은 이제 끝났다. 미국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위협하던 중공의 활동에 눈을 뜨게 됐다.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공의 침투에 무방비로 당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산당에 대해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중국 문제를 순진하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공격 대상은 중국인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다 라고 2월 14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 전문을 보면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각종 문제 메이커의 전자제품에 심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백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이 전부 상하이에 들어가고 어디로 또 해도 중국의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각종 정보들이 빠져나가고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고 국가 정보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순진하게 그동안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께서는 중국인 국민들 인민들 그분들이 아니고 공산당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전날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의 조치가 발령이 됐죠. 관이 현지 시각 26일 최근의 홍콩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중국 공산당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이번 제재는 중공 고위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골자로 하며 대상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중공의 전 현직 간부가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폼페이 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중공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제재는 그 약속의 행위라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우려를 갖고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로 6월 26일 현지 시간 분노 등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홍콩 문제 지금 심각하니까 홍콩을 저렇게 강압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 현직 간부들이 연루돼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든지 말든지 미국 안 가면 그만하냐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 제한이나 미국보다 이러면 안 가면 되지, 뭐 미국에 구경할 것 많았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뜻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미국에 딱히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지 마라,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미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중국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한정 지금 상무부가 바로 중국 공산당 서열칠인데 이 사람이 홍콩 문제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요. 홍콩 문제책. 그리고 호주에 내는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를 통해서 아들. 지위 나이에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놔두고 호주에서. 이런 상황인데 호주는 아니니까 미국에 32억 달러가 있다. 31일 따로 쓸어가야 되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 얼마가 나빠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스타트고 그 다음은 모녀 계좌를 떠맡게 하겠지요. 미국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로 떠나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샤오롱꼴로 본인이 사람은 홍콩을 담당하는 판공실 주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모에서 홍콩에 파견 나가 있는 판공실 주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직이 저장성 당석입니다. 저장성 바로 항저우, 수저우 황주 소주 있는 절강성 저장성 당석이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상하이 당석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칭하이성 청해 티벳과 신장 위구르 중간에 있는 칭하이성 당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서열은 알 수 없었는데 이 정도 당석이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서열이 100위권 이내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사람들 대만의 전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1억 달러 이상씩 수억 달러씩 가지고 있다. 미국의 계좌를 미국에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제재를 걸어버리면 돈이 1억 달러가 있는데 그러면 1,000억 이상이 우리 돈으로 쳐도 이상이 미국에 있는데 그걸 스스로 가야죠. 그런데 못 오게 한다. 끔찍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둘째 이제 다음 조치는 계좌 동결 계좌 단계가 큰 일을 한 것이죠. 이 불법 자금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현재 비리를 많이 저질렀던 중공 고위 간부들은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겠는데 큰일 났네. 그러다가 다른 계좌 빼고 하다가 찍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사인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당황을 했습니다. 바로 1월 28일 아주 따끈따끈한 저희들만의 단독 소식인데요. 항모전단 앞에 대타격 폭격기를 투입했습니다. 중공이 바로 중국 해군의 지식 폭격기 2대가 2월 28일 오키나와 인근 동중국해 상공-방공 10들 구역에 진입했다라고 일본 통합망류장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 폭격기들의 운항 규모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와 같은 코스로 오키나와 제도를 관통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빙글 돌아서 같은 코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한반도 문제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계속 분석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있다.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서 주로 여러가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좀 더 쉬어더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방공구역 안으로 식스 폭격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합망류장의 보도자료에는 그냥 LGC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페이지 6 중에서 그냥 뉴스가 아니고 최신형 G6더라. 바로 이거예요. 페이지 6 서치. 바로 항모 킬러입니다. 이건 중국 공군의 폭격기가 아니고 중국 해군 항공대 폭격기예요. 해군 항공대가 왜 이런 폭격기를 운영하다 항공모함 때리기를 해서 이 폭격기는 공군용 폭격기의 탑재 중량과 항속거리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진 해군 전용 최신 개량형입니다. 중앙통제를 개량해서 둥펑 21을 개조해 공중발사 대학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으며 중국 대군의 2LED의 최선봉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진이다. 물론 이건 일본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지스 폭격기에 이렇게 이스칸데르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탄도미사일을 달고 가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폭격기에다가 둥펑 21D를 바탕으로 한 대함 탄도미사일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는 상상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 항공모함 근처로 탄도 항공모함 킬러라고 하는 둥펑 21을 서로 폭격기를 보냈다. 이것은 미 항공모함에게 너무너무 도발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군부가, 즉 일본 합참이 밝힌 사진의 사진을 보면 이런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바로 EYJ-63 대함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폭격기는 최신형 미사일은 최고 구형이네요. 이제 63은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YJ-80도 아니고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아주 구형에 속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YJ 6.3이에요. 이건 뭐냐? 구형에서 파생된 항공기 탑재 순항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200km이고 비행속도는 정부 수준의 비행 성능과 500kg 탄도 위력을 보유합니다. 공대지 공대함 모두 사용 가능하며 동급 대함 미사일보다 탄도 위력이 2배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구형이기 때문에 전자전 아주 취약한 미사일로서 현대전에서 이걸 가지고 적에게 제대로 된 위협을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미국처럼 아주 강력한 전자전 능력 그리고 방공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함대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러한 대함 미사일을 달고 대함 미사일 타격권으로 미 항공모함을 사정권에 두고 들어갔다. 이 미사일이 구형이 진행을 떠나서 이도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행기는 지식 수준이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대함 탄도 미사일을 쏘는 최신형 폭격기예요.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또 쓸 수도 없는 써서도 안 되는 이런 구형 미사일을 달고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중국이 미국에게 의지를 보여주되 여기에서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야 니들 항공모함 우리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 확 때려볼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탄도미사일 달고 오는 것을 반멋지고 무거운 거야. 그리고 이 폭격기 22일 쏠 수 있어. 둥펑 21도 막을 수 있냐? 막지. 그렇지만 내가 봐준다. 지금 와서 지코가. 그러면 미국이 감히 우리의 항모전단 시코머스 이야기 안 하겠죠. 대함미사일을 닮아서 우리를 위해라고 하면 중국이 안 쉬코니 무슨 위협이냐? 니들이 무슨 파푸아 뉴기니도 아니고 이 정도가 되냐? 이건 그냥 우리 그냥 페이로드 탑재 중량 테스트한 것에 불과해라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조심해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도발적인 행위죠. 그런데 미국 아직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폭격기가 과시하려던 ADH-D가 안티디나골에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해서 1차선, 2차선 제1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는 이 섬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필리핀, 남중국 해에서 제일 오래전입니다. 반드시 이는 1차 방어선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중국의 제해권을 가질 거예요. 2차 방어선은 독일의 요코스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패권을 서태평양 제해권을 다 가질 거야. 이게 중국의 전략인데 사실은 그런 애비 전략의 최고 핵심 전략들이 바로 이제 제2스케일 폭격기들이에요. 그러나 이번 상황을 보면 바뀌었습니다. 즉 1차 제2도련선도 돌파를 못해요.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이 보내주었지만 실제 이게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왜냐? 이번에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에 요격을 했는데 오키나와 있어요. 나하 기지에 그리고 나와 기지 바로 위에 가능한 기지에 미 공군의 전투기가 있어요. 이 F-15 전투기는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동사공라고 해서 정말 최신형 F식으로 개량이 됐는데 현재 중국의 어떤 전투기를 내건 모델입니다. 폭격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건 능력이 우리 한국의 F-15K 전투기급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먼저 다시 미국의 시처럼 레이저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오키나와에는 미국과 일본의 항공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투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설명되는 이 두 남자의 상반된 표정입니다. 판세가 굳어졌어요. 중국 더 이상 이렇게 전 세계를 무력으로 위협하려 하고 경제력으로 압박하려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비참한 종말을 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국무부 장관이 양자회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인데 양재식 국무부 장관은 시종일관 이날 아주 굳은 인상을 꺼렸어요. 국무장관은 아주 지금 그런 이상을 보여줘서 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니까 너만 들어올까? 네가 말하는 다 듣고 싶지 않아. 뭐 자꾸 그러면 혼낼 거야. 이거 말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말을 했다라고 폼페이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항공모함에게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아주 구형 대함미사일을 달고 와서 어쨌든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봅니다. 미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